네, 정치현안 직설 시간입니다. 오늘 화요일인데요. 오늘은 김철현 평론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뭐 이제 12월 중순이 벌써 돼서 2022년도 거의 뭐 보름 조금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를 맞이하지만 저희는 또 2살이 젊어졌습니다. 이걸 다 회춘하고 있죠. 예, 혹시 뭐 새해 계획은 있으신지요? 지금부터 열심히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뭐 좀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산다는 게 열심히 준비하시는 겁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 정치현안 직설에서도 이렇게 간간히 출연하신 분들의 새해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김철현 평론가께서는 새해에도 열심히 뛰시겠다. 이제 원론적인 각오를 밝혀주셨고요. 저희 오늘 주제는 당청 관계. 예전엔 당청이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엔 당대 관계라고 부르죠. 근데 이 당대 관계라는 것이 사실상 수직 계열화된 거 아니냐. 즉 이제 대통령의 의중을 받드는 정도의 국민의힘 상황을 이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거고요.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엄연히 지금 비대위가 있기 때문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이 지도부가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정치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아니냐지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저 정치를 기점으로요. 당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양상이기도 한데 일단 현 시점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우리 김철현 평론가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예, 일단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뭐 비상이 되면 사실 당 지지율도 좀 고공행진하면서 좀 비상을 하면 좋겠는데 네. 좀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요. 사실은 비상이라는 말처럼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좀 답답하죠. 당이 어떤 손발이 되어서 지금 집권 초반에 어떤 국정이 동력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든든한 손발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네. 당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것이 내년 3월 뭐 전당대회 할 때까지 한 1년여 이상을 계속 그런 상황으로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죠. 거기다가 지금 내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중구난방식으로 당권 경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윤석열 어떤 대통령의 어떤 정치 딜레마일 수도 있고요. 네. 또 내년 차기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력을 시험하는 네.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 중구난방격의 당권 경쟁. 자, 아무튼 뭐 당내 주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관저 정치 특히 친윤 4인방이 지도부 이전에 부부 동반 모임을 했을 때 당권 주자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 뭔가 뭐 언론 인터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당권 주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누구를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김평론가께서는? 그래서 지금 뭐 이 차기 전당대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세 개의 지위를 가집니다. 원래. 그러니까 대통령, 그다음 국가원수 그리고 어쩌 보면은 집권당의 총재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엔 사실은 뭐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이준석 당대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되신 분은 네. 당무 우선권이라고 해서 당대표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가졌었습니다. 당무 우선권. 네. 대선 후보가 당대표 위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살짝 대통령은 대선 후보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을 테니 지금 당헌 당규 상에는 당대표가 최고의 책임자지만 사실은 대통령은 당헌 당규를 벗어난 어떻게 보면 초당헌 당규적인 위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내년에 지금 이 전당대회를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일단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기하고 가장 호흡이 맞출 수 있는 호흡이 될 수 있는 당대표가 사실은 당을 안정적으로 꾸려가면서 지금 내년 2년 차에 들어가는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경선 후보로 나섰던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서 사실 조금 복잡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호흡이 될 수 있는 당청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들이 조금 사실 백의종군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네. 원래는 백의종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예, 예. 지금 그분들이 뛰어들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굉장히 이 차기 이 전당대 자체가 굉장히 좀 혼돈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당내 기반이 없다 보니 결국은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분들을 관저로 불러서 직접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 메시지를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그거는 당무 개입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관저 정치라는 거는 사실 없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그래서 그것이 뭐 당무 개입이라고 하기에는 좀 오바스럽다. 이제 이런 평가를 해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실제로 관저에 불렀던 국민의힘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뭐 시쳇말로 좀 한방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을 불렀다는 거는 뭐랄까 이게 확실하게 대통령이 당무에 어느 정도 개입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요. 예. 네, 예. 바람직한 건 또 아니라고 보이고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청와대에서 일단 그 우리 용산으로 일단 대통령실을 옮겼는데 사실은 청와대가 그 제왕적 권력이라고 불렸던 이유는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그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형식은 제왕적 어떤 대통령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어떤 식사 정치를 하게 되면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는 소통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당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그런 것들이 뭐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지 그런데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이 우려스럽다기보다는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최근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대표 차출설이 나왔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핵심 관계자라는 분이 그건 굉장히 대통령이 불쾌해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힘 건의안이 나왔을 때 당에서 그거 하나도 네. 제대로 막지를 못하냐. 그리고 뭐 어떤 당권 주자들의 어떤 이번에 대표 도전은 좀 부정적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당 운영에 있어서 당대표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다 맞물리는 게요. 아까 저희가 이제 시작을 관저 정치 그리고 친윤 4인방의 부부 동반 모임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4인방이 만나서 결국에는 실제 차기 당권 주자에 대한 논의를 대통령과 했을까? 이 지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4인방 중 누군가가 언론에 우리가 사실 지도부보다 먼저 만났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F 언론에다 흘리면서 파이낸셜 뉴스라는 곳에 흘리면서 누가 봐도 흘린 거잖아요. 네. 네. 흘리면서 이게 뭐야 이거? 그럼 지도부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이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당내 분위기가 뭔가 더 친윤과 지도부 사이의 어떤 간극이나 균열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고 저희가 잠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장제원 의원 목소리가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세지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다 맞물려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4인방은 확실히 대통령과 만나서 당권 주자 얘기를 하긴 했겠죠, 그죠? 그래서 뭐 당권 주자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전반적으로 내년에 전당대를 중심으로 어떻게 좀 당 운영이 되어야 되겠느냐, 돼야 되겠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개략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까? 근데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의힘에 어떤 정치적 기반이 전혀 없는 분이시거든요. 네네. 과거에 뭐 어쨌든 간에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검찰총장이라는 뭐 검찰이 총수에 올랐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하고는 어떤 정치적인 인연이 별로 없었었던 거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의 지지 기반이 없는데 예. 단지 이제 그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3인방을 보면 예. 권성동 의원이 그때 법사위원장을 했고 장제원, 윤한홍 의원들이 법사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아마 그랬던 인연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오르다 보니 그 3인방 외에는 사실은 이 국민의힘하고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어떤 의원 아니면 어떤 당원들하고도 어떤 친밀도라든가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예. 이 세 분을 통해서 거기 뭐 이철규 의원까지 포함하면 4인방을 통해서 예. 아무래도 당을 어떻게 이제 운영해 나갈 건가, 당을 어떻게 이제 그 대통령 있는 동안에 이걸 이제 그 뒷받침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그 거죠. 브릿지를 대표로 하라고 지도부가 있는 건데
4인방을 먼저 만나버리니까 지도부가 기분 나쁠 수밖에 그래서 없잖아요. 뭐 그때 가셨던 분들이 보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인데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상적인 대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날 그 우리 지도부 만찬에서 하나 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될 게 뭐냐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혼자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하고 함께 갔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을 다 데리고 가지 못하고 혼자 갔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게 사실 연말에는 모든 게 국회 중심입니다. 국회 중심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그리고 수석 부대표, 원내 부대표단들이 전체적 원내 전략을 짜고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입법, 그다음에 예산안 처리 이런 것까지 다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 모고 나머지 대표단이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날 느낀 게 보면은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뭔가 조금 다른 조금 조금 못마땅하거나 예, 아니면은 조금 본인의 성에 안 차거나 예,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예. 아, 윤석열 근데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그 모두가 고생하고 있는 원내대표단을 다 함께 초청하지 못하고 예. 그냥 조호영 원내대표만 불렀는 게 아닌가. 예, 예. 그거는 제가 볼 때 제가 원내 부대표라면 당연히 네. 대통령하고의 관저 만찬에 가고 싶죠. 예, 예, 예. 근데 또 원내 대표만 덜렁 혼자 가고 예, 나머지 고생하고 있는 원내 부대표단이 따라가지 못하다는 건 예. 굉장히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거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원내대표를 따로 불러서 기존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에 대한 방향,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원내대표에게 공유해주고 기존에 약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모르겠습니다. 뭐 못마땅한 게 있다라든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독대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했었을 것이다라는 추론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난 예. 다음에 장재원 의원이 어제 또 보면은 국정조사를 애당초 합의 주지 말아야 된다 하는 식으로 아, 그렇죠. 또 주영 대표에 직격을 했는데 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어제 그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법인세법하고 네. 한전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게 어느 자리에 썼냐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례복으로 받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전법 개정안이라든가 아니면 그 법인세 인하라든가 법인세 인하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충분히 그 워딩이 나와야 되는데 예. 그게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도 예.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실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고 예. 어떤 대통령 신뢰를 바탕으로 원내 전략을 꾸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 좀 부족한 아쉬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얘기가 거의 다 나와버리고 있어서 시간 순서대로 일단 짚지 못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한동훈 차출설은 끝난 겁니까? 아예 그냥 마무리됐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단 대통령이 직접 워딩은 아니지만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불쾌해하셨다. 그러니까 네.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이드를 줬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은 지금 그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굉장히 조금 시기상조인 게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이 우리 그 윤석열 장관 중에서는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 특히 법치라고 하는 국정 철학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정말 야무지게 아주 당차게 지금 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법무장관에서 내려오는 거는 예. 가장 원하는 건 사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든지 법무장관에서 내려왔으면 하는 게 가장 자기들이 소망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빨리 네, 와서 계급장 이제 떼고 붙었으면 빨리 좋겠다. 붙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법무장관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본인들이 네. 계속 김의겸 의원도 헛발질하고 계속 이제 한동훈 장관을 사실은 키워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 어렵고요. 단지 한동훈 장관한테는 제가 볼 때 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 한동훈의 지금 장관은 본인은 부인을 하거나 아니면 긍정하지도 않지만 어쨌든 한동훈의 정치는 시작이 됐는데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내후년 차기 총선에 제가 볼 때 공동선대위원장 정도를 맡아서 네. 아마 전국 선거를 리딩하면서 아마 본인이 전국구 네. 비례대표죠. 비례대표를 받아서 국회 입성하는 방법. 아. 그리고 국회 입성해서 어쨌든 간에 이제 체계적으로 외교 통일이라든가 아니면 예. 기재위라든가 그래 국가 예산 또는 외교 정책의 상임위에 배속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국가 경영을 하기 위한 이제 나름대로 수업을 받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가는 방법 하나 또는 그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이 총선에서 만약 국힘이 이긴다면 국민의힘이 이긴다면 네네. 당연히 이제 2025년 정도에 네. 내년에 이제 대표가 뽑으니까 2025년 정도에 차기 전당대회 당 대표로 본인이 나갔을 수도 있고요. 예. 혹은 차기 총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뭐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바로 네. 또 뭐 비대위로 넘어갈 것이고 네. 그러면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뭐 장관이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시나리오는 그 현재처럼 그냥 본부장 계속하는 겁니다. 아. 계속을 하다가 네. 제가 볼 때는 2026년 정도 예.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본인이 어차피 정치에 잘 모르고 예. 현실 정치에서 본인이 얼마나 그 뭐 기존 정치인들만큼 표를 끌어올지 모르는 대중 정치인이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2026년 정도에 바로 뭐 국무총리나 맡아서 바로 대선에 직행하는 예. 그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두고 예. 아마 본인이 저울질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자가 가능성이 높습니까? 후자가 가능성이 높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자가 조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법무장관직을 한 3년을 하다가 국무총리직으로 바로 가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눈에 뻔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뭐 전두환 시절 때는 노태우 대통령을 뭐 올림픽 위원장도 시키고 뭐 내무부 장관도 시키고 하다가 이제 뭐 여당의 대표가 돼서 사실은 대통령이 내보낸 경우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당내에서 여러 형태로 예. 좀 거기에 대해서는 반발이라든가 이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다면 차기 총선에서는 적어도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예. 전체적인 전국적인 선거를 좀 리드하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당에 예. 뭐 들어오고 또 국회에서 이제 제대로 된 뭐 여러 가지 상임위를 돌면서 하면 어쩔까 하는 거예요. 역시 뭐 김철원 평론가께서는 좀 멀리 보시는 분이라서 중장기 전망을 해주셨는데 저는 중단기 전망으로 전반 후반을 나눠서 전반의 경우에는 이번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아직 뭐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는 쪽이었고 총선에 대한 출마설은 뭐 너무 가능성이 높다고 뭐 99.9%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요. 그 총선 출마에 대한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전당대회를 나갈 가능성은 이제 물리적으로 사실 오늘 당원 등록을 해야 실제 그 출마할 자격이 주어지는 그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데 지도부가 사실은 그 요건을 줄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당원 당규를 보면 꼭 권리당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3개월 동안 당비를 납입하지 않아도 지도부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할애를 해준다면 기회를 준다면 바로 전당대회로 직행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열려 있다고 저 들었는데 그건 가능성이 아예 없을까요? 이제 가능 제로입니다. 제로입니까? 네. 제로입니까? 예, 왜냐하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동훈 장관이 뭐 당대표로 나오는 거를 가장 바라는 건 일단 민주당이고요. 네. 민주당에서 가장 뭐 이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에서 내려오는 거 가장 바라는 게 그렇고 두 번째는 내년에 이제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그 이듬해에 있는 총선을 본인이 이제 가장 전면에서 이제 선거를 이끌어야 되는데 본인이 선거를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네. 본인 경험이 없고 만약에 전당대에서 만약 그 차기 총선에서 별로 좋은 성과가 안 나왔다. 그럼 사실 바로 그냥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리스크가 되는 있다는 거거든요.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국민의힘의 당원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적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국민의힘을 위한 총알바지가 될 역할도 전혀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내년에 뭐 당대표 출마한다 이것들은 그냥 한동훈 장관 본인도 부인했고 예.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명한 이상 예. 이거는 거의 뭐 이 생산할 수 없는 예. 뭐 고려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것대로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왜 이 가능성을 살려서 질문을 드렸는가를 보면 솔직히 지금 어떤 후보가 당권 주자로서 대통령의 낙점을 받았다거나 당원들의 낙점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기에 사실 2말 3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12월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후보군이 좁혀지는 그림이 뭐 1월, 2월 그 전에는 2월 초쯤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후보만 난립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을 제외한 어떤 후보들도 강력한 1위라고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 친윤 후보 중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 달을 가다가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그때 한동훈 장관 또 차출한다는 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1%도 있다면 전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주의여서. 근데 저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어떤 후보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 그 집권당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집권당의 당대표가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당대표가 없습니다. 뭐 왜냐하면 관리위원회가 권한이 실제 있는 것이고 당대표는 권한이 없는 그러니까 겁니까? 집권당의 그러니까 우리 집권당의 대표는 우리 역대 사례를 볼 때 공천권이 없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요. 2008년도에는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2008년도에 당대표가 누구였냐 하면 그때가 18대였죠. 18대 총선에 당대표는 강재섭 대표였습니다. 기억나요. 그럼 강재섭 대표는 공천권을 행사했을까요? 강재섭 대표 본인이 그때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이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호라는 의원이 예. 그때 사실상 모든 공천을 네. 그리고 친박 의원들 학살까지 친박 학살이라고 표현되는 예, 그런 예. 모든 공천을 좌우했거든요. 예. 2016년도에는 박근혜 정부 때인데요. 그때는 20대죠.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무성 대표였습니다. 네. 그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했을까요?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옥새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김무성 예, 예. 대표가 기억납니다. 옥새를 찍으라 그런 걸 안 찍고 그냥 그때 며칠간 우리가 네. 잠적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차기 당대표는 사실은 어떤 공천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공천권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유승민 의원, 전 의원도 뛰어든다, 안철수 의원도 뛰어든다 이래 되는데 예. 사실 다음에 당대표는요,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만 뒷받침하는 그냥 관령 대표가 가장 적절한 겁니다. 관령 대표. 그러니까 튀지도 않고 그냥 무난한 그런 누굴까요? 당대표. 안철수요? 그 무난한 대표면 사실은 이번에 주호영 대표가 얘기했는 것처럼 수도권 어필이 된다거나 MZ세대 어필이 되는 분이 아니라 그냥 당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후보군들 중에 김기현 눈에 의원? 튀지 않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 김기현 대표도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사실은 최근에 그거 우리 대통령과 함께 우리 관제에서 한 3시간 정도 독대 독대하셨죠? 만찬 하셨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3시간 독대 만찬하는 게 최초입니다. 예. 그 앞에 우리 윤핵관 4인방하고 우리가 부부 만찬 했는데 부부끼리 했거든요. 구론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내외까지 포함하면 10분이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떤 정치에 관련된 깊이 있는 얘기는 못 하셨을 것 같고 예. 그냥 가벼운 이야기로 그냥 네. 화제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는 3시간 동안 그리고 독대로 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가 볼 때 공천 면접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김기현 대표가 가진 내가 진짜 잘 몰랐는데 정말 이 당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인가. 네. 앞으로 차기 총선에 나와 함께 손발을 맞춰서 좀 뭐 나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후보군들로 좀 채워서 총선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한 3시간 정도 굉장히 심층적으로 면접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 만약에 이것이 만약에 그 여러 후보군들 중에 한 분이라고 했다면 아마 앞으로 릴레이 만찬이 이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뭐 나경원 전 의원이 이런 분들로 계속 릴레이 만찬이 이어진다면 사실상 면접을 하고 있는 거고 예. 그 중에 그냥 원 오브 댐으로 될 수 있는데 예. 만약 그 이후에 어떤 우리 당권 주자들하고의 만찬이 없다 아니면 독대가 없다. 그럼 면접 그럼 끝난 사실은 겁니까? 이제 낙점이 된 거죠. 그럼 사실은 이제 김기현 대표로 낙점이 됐다고 보고요. 예. 만약 김기현 대표가 낙점으로 됐다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한 결심이 섰다면 지금 만들어진 국민 공감, 예. 우리 이제 뭐 윤핵관 우리 예, 뭐 예, 예.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그 국민 공감에서 굉장히 김기현 대표를 미는 예. 아주 뭐 공개적으로 미는 어떤 후속 조치가 아마 뒤따를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실상 뭐 윤 대통령이 낙점한 예. 그냥 이제 우리 차기 당 대표의 어떤 위상을 갖추면서 네네. 진영을 갖추 위용을 갖추면서 일단 네. 앞으로 나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초반에 김장연대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예, 예. 그게 김기현, 장제원 연대 이제 요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김장연대에서 김기현 의원은 사실상 면접을 잘 봤다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한다면 장제원 의원은 그러면 김기현 의원을 사실상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렇게 뭔가 선제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도 등장을 하고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이미 뭐 그럼 장제원 예전엔 뭐 장제원 사무총장설 뭐 이런 것도 나왔었어요. 예, 근데 예.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럼요. 예. 저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치 EQ가 굉장히 발달되신 분이거든요. 그 감각도 좋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제원 의원이 사실은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김장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네. 뭐 지원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뭐 청와대의 어떤 뭐 그 얘기를 듣고 예. 한다기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어느 이럴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장제원 의원이 김기현 대표를 하는 거는 예.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이 볼 때 네, 네. 본인이 정치적 감각으로 볼 때 네, 네. 차기 당대표는 이 정도면 무난하다. 네. 가장 무난하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국정을 뭐 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예.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볼 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당대표 된다면 예. 만약에 된다면 제가 볼 때 뭐 사사건건 이 윤석열 대통령이
편하게 예. 국정을 해 나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를 네. 들면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당에서 이것을 풀어가는 어떤 정부적 해법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법치라고 하는 철학을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법치에 기반한 국정 철학은요, 민주당, 야당하고도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지만 여당 내하고도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만약에 예. 앞으로 굉장히 험난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안철수 의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안철수 의원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당권 주자를 하시면서 대표가 되면 당연히 차기 총선에 대한 공천에 대한 욕심을 강하게 가질 게 분명하고요. 그 총선에 대해서 공천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게 되면 청와대하고는 무조건 박킹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형태로든지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 아무래도 중후반기 임기 중후반기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때 되면 본인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싶고 본인이 생각하는 법치라고 하는 국정 철학이 이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예. 한 2년만 지나가지고 법치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또 정치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은 법치입니다. 네네. 법치. 예. 헌법과 법률에 나와 있는 법 조문대로 예. 하는 것이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정치는 법치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법치라고 하는 국정 철학을 계속적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뭐 당대표뿐만 아니고 네. 다음에 총선에 나서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예. 뭐 차기 대선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예. 그런 뭐 개념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러니까 최근이었죠.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장제원 라인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이제 대통령실 행정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뭐 한 50명 정도 속아냈을 때 장제원 당신 책임이 있으니까 조용히 좀 있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서 그동안 언론 인터뷰도 안 하고 장제원 의원은 수면 아래에서 활동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과 멀어진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이제 그때 신 변호사 드렸더니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때가 제일 무서운 부비라고 반드시 다시 등장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인터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김철원 평론가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현 시점으로는 가장 강력하게 대통령과의 면접을 잘 치른 분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낙점이 됐다고 치면 이거를 뒷받침해주고 여론전에 앞장서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잘 받들어서 그거를 이제 전달해주는 대변인격의 역할을 장제원 의원이 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국민 공감이 있고 그 뒤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뒤에 그거를 받쳐주는 이제 하나의 세력이자 모임은 국민 공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앞으로도 당내 후보군의 교통 정리를 도맡아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그거는 장제원 의원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일각에서 나댄다는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어떤 감각을 갖고 먼저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너무 오버하면은 청와대에서 그런 부분을 제어해주고 좀 뭐 예를 들어 좀 찌그러져 있어. 그럼 좀 찌그러져 있는데 본인의 그 어떤 기질상 또 본인이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 또 튀어나오시는 거고 이번에도 보면 사실은 뭐 대통령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이 움직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이때다. 어차피 할 사람 없지 않느냐.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여기 있는데 의중은 여기 있는데 내가 결국 나설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장제원 의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거는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계속적으로 당권에 대한 욕심을 보이고 백의종군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유승민 의원이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 계속적으로 하는 그거는 그래 되는데 이게 보면 국민 공감이라고 하는 걸 굳이 이렇게 뭐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보여야 이 세과시를 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이렇게 뭐 70여 분, 뭐 80여 명을 국민 공감으로 모아야 되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 안철수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에게 보내는 어떤 메시지로 봐야 되거든요. 하지 마. 당권 도전하지 마. 야 이만큼 지금 모여 있잖아. 이거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당대표가 뽑혀야 돼. 그러니까 도전하지 마 하는 거를 공개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로 봐야 되는데 그 두 분들이 제가 볼 때 그냥 무시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 안 통하면 그 다음에 당헌당규 개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7대 3에서 그냥 9대 1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100대 1, 뭐 예를 들면 뭐 10대 0으로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뭐 10%를 남겨둘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10대 1로 0으로 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 그것도 안 되면 예. 다음에는 온라인 투표를 했는데 온라인 네. 투표가 투표가 아니고 60대층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오프라인 투표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에게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네. 지금 그 두 분이 제가 볼 때는 백의종으로 하셔야 될 분들인데 예. 지금 당권 도저히 계속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 당에서 여러 가지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안철수 당시 후보를 설득해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던 분이고요. 갑자기 팡 하고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말린다고 말려지는 사람도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면 장제원 의원이 또 나서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출마를 막거나 아니면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정치적으로 타협을 할 수 있는 인물론 제격인데 권성동 의원은 성격이 좀 다른 것이겠죠. 그렇다면 권성동 의원의 역할은 여기서 뭡니까? 권성동 의원도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센 발언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본인의 의중이든 아니면 대통령실의 의중이라고 본인이 파악해서 그렇게 나서든 간에 장제원 의원과는 나서는 결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그러면 차기 어떤 당권을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장제원 의원의 역할이 있다고 평가를 해주셨어요. 권성동 의원의 역할은 뭡니까? 본인 정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과시형 퍼포먼스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뭐 권성동 의원도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인이 당권에 생각이 있다는 얘기도 전 들었거든요. 뭐 당권에 뭐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뭐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 이 이마에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이 지금 당 대표를 직접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고요. 뭐 권성동 의원이 지금 또 원내대표도 중도 퇴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단지 지금 윤핵관 3인방 중에 윤한홍 의원 예. 우리가 지금 거의 좀 뭐 우리 좀 잘 잊어버리는데 워낙 이제 뭐 권성동 의원 그다음에 장제원 의원 이 두 분이 예. 워낙 목소리가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가장 숨어 있는 윤한홍 의원을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윤한홍 의원이 사실은 그 뭐 서울시 공무원으로 출발해서 그때 7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갈 때 데려간 유일한 서울시 공무원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이 굉장히 관료 뭐 출신인데 예. 굉장히 조금 여러 가지 기획하고 예. 이런 플랜을 잘 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윤한홍 의원이 사실은 숨어 있는 제가 볼 때 실질적인 윤핵관일 수도 있다. 이미 김건희 여사 가깝다고 제일 가까운 의원이라고 알려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명박 대통령도 모셨지만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보좌, 대통령 심기 보좌, 그다음에 어떤 뭐 정국에 대한 플랜 짜는 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정무적인 것들을 윤한홍 의원이 하고 있지 않을까 네네. 이런 좀 생각을 하고요. 장제원 의원은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장제원 의원대로 정치 교대로 그래 하시는 거고 권성동 의원도 사실은 네. 장제원 의원보다는 본인이 윤핵관의 좌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본인도 그냥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윤핵관인데 장제원 의원은 저렇게 막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권성동 의원도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지 않을까.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공감에 총괄 간사를 맡아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네. 권성동 의원이 지금 뭔가를 하지 않으면 예. 본인이 조금 뭐 좀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예.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의 사이는 그 권성동, 장제원 두 분의 사이는 부부 동반 모임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느 정도 중재를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만 그 불화설이라는 것이 일축되었는가라고 질문이 나왔던 자리가 바로 국민공감 첫 공부 모임에서 기자들이 많이 질문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의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라는 식으로 이미 답변을 해버려서 장제원 의원이요. 그렇다면 아직 불화가 남아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실은 뭐 옛날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넘버 3. 네. 내가 넘버 2냐 넘버 3냐. 그게 그렇게 사실- 중요한가요? 그럼요. 굉장히 그래요? 중요하죠.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본인이 일단 중앙대 선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대 선배기도 하고 또 본인이 더 선수도 높고 네. 좌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장제원 의원의 특성상 그런 좌장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선의 경쟁이 될 수도 있고 예. 약간 보정사나운 모습도 연출이 되는데 네. 그러한 것들은 임기 후반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차기 총선에 권성동 의원도 자기의 어떤 지분을 갖고 조금 사람을 심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고 뭐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경쟁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성동 의원은 그럼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차기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한다면 뭘 하고 싶은 겁니까? 권성동 의원도 뭐 차기 뭐 법무부 장관이나 왜냐하면 의원들이 가장 희망하는 게 장관입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아. 향후 뭐 내다볼 수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 참 이게 지형적으로 볼 때 그런데 강원도 출신의 대통령 후보가 없었거든요. 네. 강원도 출신은 워낙 없네요. 뭐 인구수가 적다 보니 그런 것도 있지만 예, 그런 게 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뭐 경상도에서 가장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고 또 우리 전라도에서도 나오고 이랬는데 사실 충청도에서도 대통령 후보는 나왔지만 대통령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지역적인 어떤 뭐 염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뭐 지난번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뭐 이광재 의원이 뭐 이광재 뭐 지사 이런 예, 분들이 예, 예. 조금 도전했지만 예. 사실은 뭐 거의 거의 뭐 중도 탈락해 버렸고 음. 권성도 의원도 사실은 큰 꿈을 갖고 뭐 예. 장제원 의원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대권에 대한 꿈을 갖고 네. 본인들 나름대로는 대통령의 꿈도 조금씩 키워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짜로요? 그럼요. 제가 볼 때 그 장제원 의원도 충분히 대권에 대한 꿈, 대통령의 꿈, 예. 권성동 의원도 대통령의 꿈을 예. 나름대로 꿀 수가 있죠. 예. 저는 전부- 근데 그거 제가 폄하하고자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니고요. 저는 모든 정치인들의 꿈은 대통령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어떤 국정 비전 철학이 이 한 개인에게 다 있어야 그거를 그 한 개인들이 서로 토론하고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뭐랄까 절충을 해 나가면서 우리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뭐 이제 폄하하고자 웃은 게 아니고요. 다만 지금 이 시기에 권성동 의원이 그런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차기? 대선?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장제원 의원도 지금 이제 신중반을 넘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이 되면 사선이 되고 예. 충분히 부산이라는 지역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크고 예. 권성동 의원도 사실은 강원도 출신으로서 그 정도 되시는 분이 없는데 예. 큰 꿈을 꾸지 않는다면 예. 사실은 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꿈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꿈들도 꾸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이제 인물별로 짚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시기적으로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인물별로 좀 짚고 있는데요. 친윤 세력에 대한 얘기들 저희가 좀 나누고 있고 친윤 4인방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제 좀 비윤 관련해서 저희가 좀 짚어보고 싶은 내용은 유승민 전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경기지사 경선 있었을 때 이거 언급하면서 당원들을 거의 못 만날 정도로 당시에 대통령 측에서 정말 심하게 하더라.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걸 일단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쉽게 얘기를 하면 이때가 이제 인수위 시절이었는데 경선 진행될 때 인수위 쪽에서 개입을 했다라는 얘기로밖에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인수위 시절이니까 만약에 대통령 측에서 정말 심하게 하더라라는 발언만 놓고 보면 인수위가 경기지사 선거에 개입을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입김을 넣어서 그게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입김을 넣어서 유승민은 절대 경기지사 당선되면 안 돼. 경선도 통과하면 안 돼. 본선은 무조건 기문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되거든요. 가능성 있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의 어떤 주장은 제가 볼 때 조금 뭐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까?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내 경선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본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김은혜 우리 후보가 됐고 또 김은혜 후보가 아슬아슬한 표차로 석패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본인이 당내 경선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냐 하는 것들은 예. 불문으로 붙여야 됩니다. 네네. 근데 저는 아직도 유승민 전 의원을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 우리 내부 당내 경선을 할 때 예. 윤석열 후보보다는 본인이 더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이 알 국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이 후보가 네. 됐어야 되는데 후보가 예. 되지 못한 거에 대한 네네. 아주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한테는 사실은 지금 당권 도전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당원의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책임 당원을 아마 한 달에 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우리 당비를 냅니다. 예. 근데 그 당원들이 1,000원 내지 2,000원을 내면서 책임 당원이 된다는 거는 네. 사실 대통령하고 함께 한다는 거고요. 네. 대통령의 어떤 국정에 대한 책임, 예. 공과를 함께 나누는 거거든요. 네. 지금 초반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조금 지지율이 추락하면서 굉장히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네. 그때 모든 당원들이 n분의 1의 책임을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당원들은 대통령과 n분의 1의 책임을 나눠 가지는 겁니다. 그거는 예. 국민에 대한 책임을 함께 나눠 가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우리 것이고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만이 잘못이다 이게 아니고 예. 당원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하고 함께 일심동체로 하면서 N분의 책임을 나눠 가지는데 예. 그때 유일하게 책임을 나눠 가지 않으려고 하신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유승민 전 의원은 단 한 번도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한 적이 없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어질 때 민주당보다 먼저 본인이 비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과연 당원으로서의 자세가 있나 하는 예. 의심이 되고요. 예. 그런 당원의 어떤 자세가 조금 부족하신 분이 당대표에 나간다? 그것도 저는 과연 그런 것들을 당원들이 받아줄까, 당원들이 수용을 할까 하는 그런 예. 부분도 있고 예. 본인이 과연 당대표를 맡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조금 자문해 봤었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의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국정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갖고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록 할 수 있도록 본인이 네.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예.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본인이 지금부터는 절치부심하면서 역량을 키워가지고 다음을 도모하셔야 되는 분이지 지금 당장 당대표 맡아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 이끌 수 있도록 내가 할 거야.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럼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본인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 줄까요? 네. 그 당원들이 그걸 모를까요? 그리고 저는 또 유승민 전 의원은 조금 다른 게 그 이준석 대표의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이 나섰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도와주지 않으면 유승민 전 의원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 그분은 지금 이준석 변수가 지금 차기 전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이준석 변수입니다. 차기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예, 대표 그렇습니다. 전 대표의 변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직접 출마하지 못하겠지만 예.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를 어떤 형태로 지지하고 지원하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 최근에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 이제 책을 다 썼다는 겁니다. 예.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 담겨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폭발력이 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뉴스를 새로 메이크하면서 아마 전면에 나선다면 차기 전당대가 큰 틀에서 친윤 대 반윤, 그 그렇죠. 친윤 대 반윤의 전면전이 벌어질 수도 있죠. 예. 그때 과연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가 과연 자기를 도울까 하는 걸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의 인터넷을 시작을 했는데 예. 집권당의 대표를 해본 사람은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은 대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이제 바른정당으로 가면 공동 대표를 바른정당. 하긴 했습니다만. 공동대표죠. 네네. 공동대표하고 단독대표는 틀리고요. 그렇죠. 집권당의 대표와 집권당이 아닌 야당의 대표는 또 틀리거든요. 그것도 제3의 정당이에요. 예.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 대표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아. 유승민 전 의원이 이 대표 나 좀 도와주세요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가 옛날에 유승민 전 의원이 인터넷에서 시작을 했지만 내가 집권당의 대표를 했는데 예. 그럼 내가 유승민 전 의원의 뭐 소위 말해서 꼬붕도 아니고 예.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그냥 당대표 선거 출마한다 그러면 본인이 쫓아가서 도울까요? 예. 예. 그 저 두 분의 관계도 제가 볼 때 지금부터 정립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연히 돕겠지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 입장 전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예. 이제 책이 출간이 끝나고 이제 새해가 되면 예.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전당대 일정이 정해지면 예.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개시하게 될 텐데 예. 그 책에 대한 담겨져 있는 내용, 그 이준석 대표가 어떠한 발언을 쏟아내고 어떠한 이제 이 행보를 취할 것이냐 하는 예. 것들이 전당대회 굉장히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철현 평론가께서 굉장히 어떤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당원으로서 또 출마를 하려고 하는 전당대회를 출마하려고 하는 당 대표 자격으로서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한마디로 가혹한 평가를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누구에게든 도움을 청해 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달라져서 누군가에게 손을 먼저 내밀고 도움을 받는 것을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기브앤테이크라고 하더라. 그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정치에서의 기브앤테이크가 어떤 형태로 벌어지더라도 본인이 조금 면이 팔리는 상황을 자꾸 피해가고 도망가서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머리를 조아릴 땐 조아리는 건 전 정치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물론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네. 근데 어찌 됐든 간에요.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잡으면 전당대회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가는데 좀 구심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고 하나의 가정을 더해보겠습니다. 요즘 아까 저희가 초반에 짚어봤습니다만 친윤 4인방과 오리지널 친윤 세력과
지도부와의 갈등이 자꾸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도 국정조사 합의 왜 해줬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권성동 의원도 주호영 원내대표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막 이랬잖아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5선입니다. 5선의 관록의 정치인인데 기분이 안 나쁠 리가 없거든요.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손을 유승민 전 의원이 잡게 된다면, 잡으려고 노력한다면 그 또한 차기 전당대회를 뒤흔들 변수가 될 수 있습니까? 역순으로 말씀드리면 유승민 전 의원하고 주호영 대표는 같은 TK 출신이거든요. 네. 주호영 대표가 훨씬 더 선수가 높은데 TK의 맹주 역할을 한 거는 뭐 맹주까지는 아니지만 유승민 전 의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두 분 사이에는 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까? 뭐 벽이 있겠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 주호영 대표한테 손을 내밀어 본들 예. 안 주호영 잡아줍니까? 대표가 안 잡아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주호영 대표는 5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죠. 그 지난번에 보면 원내대표 경선을 할 때 그 TK 의원들조차도 이 주호영 대표를 찍지 않았다는 뭐 소문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혼자만의 정치, 예. 뭐 나홀로 정치를 네. 해왔기 때문에 뭐 유승민 전 의원 손을 내밀어 본들 네. 주호영 대표가 그 다음에 차기 총선에 공천을 받아야 되는 예. 주호영 대표가 지금 그 손을 잡을 일이 전혀 전무하다고 보고 근데 있고요. 탄핵 정국 당시에 우리가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로 돌아가 보면 같이 당을 뛰쳐나갔던 사람들 중에는 장제원, 권성동, 뭐 주호영, 김무성, 유승민 뭐 이런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같이 했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시기가 되면 손을 잡을 가능성도 뭐 명분이 없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때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보면 당이 정말 눈안의 위기였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그때 이제 뭐 거의 뭐 이 눈안의 위기였고 그때가 두 번째였는데 예, 예. 그때도 보면은 주영 대표나 뭐 유승민 전 의원들이 사실은 생존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함께 동반 탈출한 거죠. 예. 어떤 뭐 가치가 맞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우리 그 이 미래통합당 그때 새누리당에 있어서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네, 네, 네. 함께 살기 위한다는 그 때문에 이제 동반 탈출을 했을 뿐이고 사실은 두 분의 어떤 정치적 가치가 공유되고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절대로 수그릴 수가 없는 게 만약 수그렸다면 바른정당에 나갔을 때 예. 안철수, 유승민 사실은 과거에 구보수가 몰락을 하고 예. 신보수를 만들 수 있었던 그때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보수당, 영남을 기반으로 한 보수당 예.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우리 진보당 거기에 이제 제3의 정당이 그때 예. 처음으로 나오게 됐는데 그때 보면 이제 새로운 보수를 내세웠죠. 예. 근데 유승민 전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이 결국은 두 분이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각 물불이 흩어지게 된 예, 거거든요. 예, 예. 사실 그때 나간 국회의원 숫자도 원내 교섭단체 구성할 이상이었기 때문에 네. 새로운 보수의 실험을 할 수 있었고 정치 실험을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 서로가 나 잘나서 해가지고 결국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깨지고 예. 그리고 각자 도생하기 위해서 우리 이 한나라당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예, 이거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과거의 어떤 정치 행태를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가서 가장 험난한 그 수고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그 이 숙이고 들어가는 정치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냥 가볍게 보면 친구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죠 친구의 아들이고 뭐 가장 보면은 좀 뭐 진짜 뭐 아직도 이제 뭐 갓난 뭐 걸어 볼 텐데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유승민 의원이 느끼지 못한 사이에 사실 집권당의 대표가 되어 버렸고요. 예. 가장 지금 뭐 좀 영향력 있는 예. 정치인 반열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지금 아마 다음 총선 아마 그 다음 총선 한 3대쯤 되면 앞으로 한 6년 정도 지나면 아마 지금 유승민 의원이든 아니면은 뭐 조영 의원이든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뭐 중진 정치인들의 시대가 끝나고요. 예. 제가 볼 때 이준석 전 대표의 새로운 시대가 예. 좀 예정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TV에 나오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앞으로 2년 또는 4년 뒤에는 예. 대부분이 다 이 정치 현장에서 퇴장을 하고 예. 아마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네. 게 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2년 뒤가 되면 이준석 대표가 40대가 됩니다. 네. 36세에 우리가 2년 전에 당대표가 됐고 2년 뒤가 되면 이제 22대 총선에 40대가 되는데 본인이 총선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최근에 피력을 했거든요. 예.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고 싶다. 이제 예. 제도권 안에 들어가고 싶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기 때문에 네. 2년 뒤가 되면 40대가 되거든요. 예. 그러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0대에 이제 40대 기술원이라는 게 한 20여 년 전에 있었습니다. YS 예. 뭐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40대 기수는 없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다음 총선 이후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예. 아마 한국 정치에 새롭게 충격파를 가는 40대 기수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멀리 보고 계신데 같은 내부 총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는 그리 달라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 관점이 아니라 만약에 친윤의 관점, 윤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내부 총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이나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 우리 김천일 평론가께서는 어떤 당원의 자격이자 당 대표의 자격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은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절하해 주신 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전망이나 비전, 어떤 매력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고 평가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의 당원이라면요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특히 못할 때 n분의 1의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자세 가져야 됩니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은 그게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런 책임감이 없잖아요. 뭐 n분의 책임을 갖고 있죠. 갖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유승민 전 의원하고 유승석 대표의 비판의 차이점은 대통령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예. 대통령 비판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과거 뭐 권위주의 시대 때야 뭐 국가원수 모독죄라 그래가지고 그게 예. 불경죄가 되고 뭐 이 파출소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대잖아요. 예. 대통령이 취임식에 35번이나 밝힌 예. 이 자유가 넘치는 사회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허용이 돼야 되는데 예. 단지 이준석 대표와 유승민 대표의 비판 차이가 있는 게 예.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예. 예. 이준석 대표의 비판에는 대안이 있어요. 어.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 유승민 전 대표는 그 비판의 내용을 보면 예. 민주당이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오는 비판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비판만 하지 대안이 없다. 그렇습니다. 비판만 하는 거죠. 감정이 섞여 있는 비판이 되는 거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이분은 여전히 예. 지난 대선 경선의 후유증, 트라우마를 그대로 갖고 있구나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과거에 예. 97년, 2002년도 이해창 총재를 도와서 예. 그때 뭐 이 국가경영 나서려고 했던 것 또는 2016년도에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지만 국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거 이후에 예. 사실은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은 그냥 이름 정도만 남아 있고 예. 사실은 지금 차기 우리 전당대회에 이렇게 출마하는 거는 예. 저는 이 권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원래 이제 이 당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돌아가서 예. 대기종군하면서 본인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하고 본인이 당원으로서 이 당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본인이 올바른 뭐 처신일까 하는 것들부터 다시 조금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사실 저희가 오늘 뭐 주제를 갖고 온 내용도 아니었는데 차기 전당대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원내에 있는 사람들 말고 실제로 원외에 뭐 유승민 보다 더 강한 케이스가 이제 이준석이 될 수 있다. 야, 이거는 진짜 좀 두고 볼 일이긴 한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 전당대회를 뒤흔들 수 있는 뭐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왜냐가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 시절에 그거 이 온라인으로 책임당원 이 투표 예. 가입을 엄청나게 독려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또 그때 우리 당권 정지됐을 때도 절대로 당을 떠나지 말고 예, 당을 남아있으라고 지켜라.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 계속 예, 했는데 예,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다 끌어온 건 아니겠지만 그 지금 20대에서 한 30대 예. 당원 비율이 한 20% 넘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한 50대 이상은 한 40%.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일단 뭐 과거에 전통적인 당원들의 숫자가 많은 건 있지만 분명히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전당대회에 누구를 예. 지지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정치 행보를 개시하게 되면 예. 분명히 굉장히 파급력이 커지고 전당대회라고 하는 판을 예. 흔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좀 깊이 들여다봤고요. 국민의힘과 우리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좀 저희가 깊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화요일 시간이었는데요. 정치현안 직설 김철현 평론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현안 직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